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그 피해자 가족들 참고인들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서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청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참고인들 입장시켜 주십시오. 예,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정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참고인 김관홍, 예, 참고인들의 신원 확인은 저에게 마쳤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선서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러면 먼저 어느 분 신문 시작하시겠습니까? 참고인 신문 김선현, 네, 김선현님 시작해 주시죠. 예, 두 분 이렇게 각자 생업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월호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고인들은 세월호 선내 수색 작업을 참여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나요? 뭐 군대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먼저 전광근 잠수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해군 해남구조대 전역을 하고 1997년부터 이 산업 다이빙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울산 그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회사에 잠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 16일 날 밤 한숨 못 자고 17일 날 아침에 현장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 진도로 제 개인 장비 싣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목적은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구조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네, 김관용 잠수사님. 저는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저 또한 그 산업잠수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하는 거는 토목, 구조물, 절단, 인양, 문화재, 기타 수중 관련된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맡아놓고 있다가 그 작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김관홍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관홍 참고인은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사고 당시 16일부터 계속 전화가 왔어요. 현장 또는 그쪽 어촌계 쪽에서 또 그쪽 진도 쪽에 12월까지 제가 그 2013년도 12월까지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터라 또 그쪽에 아직 작업이 안 끝나서 다른 잠수사 형님들도 있었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다른 작업 준비 때문에 처음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500명, 600명이 모여 있는데 저보다 뛰어난 잠수사들이 있는 걸 같고 또 와이프하고 애들 때문에라도 근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500명, 600명이 되는데 내가 뭔 필요하냐. 네, 구조대 쪽에서도 전화고 하는데 잠수사들이 커머셜
전문 작업하는 잠수사들보다는 레퍼츠 또는 그냥 해양구조대 이쪽에서 전화가 오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작업 사이즈가 아니고 이 현장은 팀워크에 맞는 시스템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잠수사들이 필요하고 작업 바지가 필요하고 기타 ABCD라고 그래갖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특히 그러니까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잠수 방식으로 그 평목항 그 진도에서는 불가합니다. 물발도 그렇고 너희들이 할 게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저조차도 계속 방송을 주시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세팅 바지가 시스템화된 세팅 바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허락을 구했지만 눈치 보고 있다가 와이프가 가도 된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현장에 계속 그쪽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출발했죠. 네. 그러니까 참고인들은 언제 도착을 하신 거죠? 정광근 참고인은 17일 날 도착하신 거죠? 예, 17일 네. 날 17일 날 오전에 그 울산에서 출발해서 흑목항 도착한 게 17일 날 오후 2시 정도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현장을 가니까 민간 잠수사라고 했는데 저희 장비가 이제 그 일반 스쿠버 장비가 아니고 이 표면 공급식 장비다 보니까 장비가 부피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뭐 보트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민간 잠수사로 이제 더 오는 걸 기다리다가 저희 이제 그 SS 해남 구조대 그 전우회 쪽에서 몇 명 모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해경 쪽에다가 우리 이제 민간 잠수사다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고 이제 그 장비를 이제 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됐어요. 그 당시 됐다가 이제 그 침선 위치까지 갔는데 그때가 한 저녁 8시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랬고 일단 김관용 참고인은 23일 날 도착하셨나요? 예, 23일 저는 서망항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망항에 23일 4시경에 도착해서 리베로 바지에 6시 정도 도착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구조 수색 작업에 참여했나요? 저는 7월 10일까지 있다가 쫓겨났죠. 네. 마찬가지로 정광근 참고인도 7월 10일까지입니까? 예. 예.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해경 쪽에서 잠수 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잠수사들은 작업을 중지하고 돌아가 달라고 하고 이제 추가로 다른 이제 팀들이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듣고 얘기를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저희는 뭐 그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좀 기존에 우리가 쓰던 방식도 별가 뭐 다를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뭐 한 3개월 가까이를 사고 뭐 안전사고도 있었지만 뭐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업을 해왔던 작업인데 갑자기 이제 통보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이제 받게 됐던 거죠. 네. 참고인들은 어떤 특정 단체나 업체 등에 소속되어 현장에 가신 것이 아니죠. 예. 예. 참고인들을 포함하여 당시 수습 작업에 참여했던 25명 정도의 민간 잠수사들을 언딘 잠수사라고 불렀죠. 예,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언딘 리베로 바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언딘 리베로 바지에서 작업하는 잠수사들을 통상적으로 그때 언딘 다이버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이제 반박하고 저희는 언딘 소속이 아니다. 저희는 이제 민간 잠수사로서 자원봉사 역할로 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각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을 안내하고 지휘하는 해경이나 정부 관계자가 있었나요? 도착했을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평목강 도착했는데 뭐 정신 없더라고요. 뭐 소방대 있고 뭐 헬기 날라다니고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 잠수라고 얘기를 해도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뭐 민간 잠수라고 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저 침몰선 위치까지 좀 빨리 좀 갔으면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좀 길어졌던 거죠. 그 장비를 배가 있어야 또 저 배를 이제 장비를 또 싣고 하니까 그 배도 누가 또 알아봐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전에 오후 2시에 도착해서 저녁 한 5시까지는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목항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서망항에서 저는 평목항으로 간 게 아니라 서망항에서 서망 파출소로 연락을 취하라 그래서 파출소에서 연락을 취하니까 그 피정을 저했어요. 네. 거기서 뭐 거기까지만 해경이 배선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23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체계가 약간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서망항에서 파출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경의 피정을 타고 현장에 가시게 된 거니까. 서망항으로 가게 된 이유가 평목항에 그 많은 잠수사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했고 진입하기가 힘들다고 일반 민간 잠수사가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서망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해경이 잠수사들의 이 접근을 통제를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네, 참고인들은 그런 거는 보시지는 못하셨나요? 예, 저희가 들어갔을 당시는 그 민간 잠수라고 했을 때 그냥 저희가 이제 산업 다이빙을 하니까 장비를 이제 보고 이제 장비를 싣는 거 보고 이제 들여보내 그냥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들여보내더라고요. 네. 세월호가 전복된 다음에 물대 또는 정조기가 아니어서 입수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물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창조, 낙조, 소조기, 대조기.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들물, 썰물, 조금, 사리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진도 같은 구역도 서해안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서해안 쪽에는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가 큽니다. 대조기 때는 물이 들고 나는 게 물이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유속이 빨라지는 거고요. 조금 때 이제 소조기라 그래요. 소조기 때는 이제 물 들고 나는 물 양이 이제 적으니까 그만큼 이제 물살이 이제 좀 약해지는 이제 그 기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작업 시간은 이제 정조 시간이라고 그 대조기 때나 소조기 때나 정조 시간은 있습니다. 만조 시간 그리고 저조 시간. 저조라는 시간은 이제 물이 낮게 물이 빠지고 난 뒤 이제 시간 그 정조 시간 그 시간이고 대조기 이거 썰물 때도 이제 물이 많이 다 들고 난 이후 그때 이제 앞뒤로 이제 30분씩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작업 시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세월호 현장 그 수로 자체가 이제 그 시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4번 정도가 그 소위 정조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물때는 그 국토 해양청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거기에 전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장소의 물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초창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P19정을 타고 이제 그 처음에 첫날 그 잠수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이제 조속 그 표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걸 참조해서 이 시간에 이제 이쯤이면 준비해야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해경 저희가 P19정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P19정 정장님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잠수사들 준비하시라고 준비하라고 딱 보이는데 정조 시간이 맞는데 준비하라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물이 센 거예요.
그래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위험해서. 그래서 아니 정조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들어가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니까 원래 시간은 그 시간이 맞는데 그 현장 자체는 이제 시간이 이제 안 맞았던 거죠. 그 뭐 유속이 섬들과 섬들 사이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 정조 시간이 정확히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언딘 리베로가 오고 나서 그 현장에 그 유류 조수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그 유속이 낮아지는 시간에 맞춰갖고 이제 잠수 작업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해양조선에서 발표한 조속표가 그 현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좀 달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 4월 18일 아닙니다. 해경하고 해군이 4월 16일 16회에 걸쳐 입수 등을 시도를 했지만 10초 만에 나왔고 해군이 가이드라인 하나 설치한 것 외에는 선내 진입 등에 실패하다가 4월 17일 20시 40경 민간인 잠수부 2명 30m 줄 이용 침몰 선박적으로 이동 중.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서해청에서 발송한 상황 보고서인데 거기에 그 보면은 21시 21경 P19정에 편승 중인 민간 잠수사 1명과 P19정과 사고 1명이 이 P19정과 사고 선박과의 가이드 줄 연결 작업을 위해 입수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연결하는 그 작업을 위해 입수한 이 민간 잠수사가 바로 참고인 전광근 참고인이죠. 예, 맞습니다. 네. 당시 참고인은 입수하여 어떤 작업을 했나요? 당시 물속에서 참고인은 배 밑바닥 쪽에 화물칸 문을 열어본 사실이 있나요? 그 작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당시 저녁 7시쯤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그 침몰솔 주변을. 근데 유속이 세서 기다리다가 정조 시간이 다 왔다고 해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작업 준비를 하고 이제 처음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침몰선 주변에 그 오일 펜스가 많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일 펜스 쳐져 있었고 기존에 누군가가 맸던 가이드라인 줄이 막 엉켜서 이게 가이드라인 줄이라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길래 그 저희가 다 절단을 하고 저희가 또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연결을 해서 가지고 이제 내려갔던 거죠. 가지고 내려가서 그 선체를 타고 이제 어디를 잡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체를 잡고 쭉 내려가다가 해치문 그 배에 보면 이제 해치문이 있는데 그 해치문을 발견하고 이제 문이라도 한번 열어보자 해서 저랑 이제 그때 당시 정경석 씨라고 이제 저 부대 선배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이제 한번 열어보자 해서 그 해치문을 한번 열어보게 됐습니다. 그 해치문 열어보고 더 이제 격실적으로 더 밑으로 이제 그때는 배가 이제 수면이 약간 떠 있는 상태고 배도 막 움직이는 상태고 그 당시에는 그 배들이 그 침몰선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게 막 움직이고 하니까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진짜 저도 자체가 경험이 많은 저 자신도 이게 위험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이제 격실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 피정하고 침몰선하고 이제 그 고정을 하기 위해서 고정 줄을 PP 로프로 연결을 해놨는데 그 로프가 터졌다고 끊어졌다고 이제 그 위에서 저희는 이제 그 표면 공급식 장비라 보니까 그 상부하고 수신이 됩니다. 송신이 되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 피정에서 보조사들이 통신사들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송수신이 잘 되는 거죠. 송수신으로 피정하고 본선하고 연결된 그 로프가 끊어졌으니 빨리 올라와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급하게 또 올라오게 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배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리선은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P19정은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단 당시 줄로 로프로 그렇죠. 연결을 해놨던 거죠. 세월호하고요.
근데 그 줄 자체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배도 움직이고. 예,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증인 저기 답변하실 때 그 마이크 쪽 앞쪽으로 의자를 좀 당겨서 좀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질문하시죠. 네. 이 사고 초기에 해경과 그러니까 그 화물칸 문을 열어본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아까 그 해치문 예. 그게 이제 그게 그 1, 2, 3, 4, 5층부터 있다고 하면 그게 몇 층에 해당이 되나요? 그게 그 데키 그 데크 있는데 그 선수 쪽 데크 1층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객실로 보면 3층 정도 위치, 그 위치 정도에 돼 있는 이제 격실이 된 거죠. 저거였던 거죠. 창고 같은 거. 하면 3층에 해당되나요? 3층 아니고 이제 원데크에서 보면 1층 정도 될 겁니다. 1층. 예. 그러니까 거기를 열어봤을 때 물이 예, 물이 벌써 차 그 안에 물이 벌써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뭐 에어포켓 관련해서 에어포켓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잠수사들은 이 에어포켓이 이제 별로 많이 없어졌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예. 그 사고 초기 해경과 해군은 선내 진입에 실패한 반면에 민간 잠수사들은 이제 그 참고인이 그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맺고 또 4월 19일 첫 번째 희생자들 수습 그러니까 다른 잠수사가 했죠. 그것 등을 했는데 그 어떤 차이 때문에 그 민간 잠수사들은 그런 것들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나요? 일단 저희 그 잠수 장비하고 그 해경이나 그 해군 쪽에서 초기에 그 사용했던 장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해경이나 해군이나 사용했던 거는 스킨스쿠버 그 용도로 해서 그 공기통을 이제 등에 짊어지고 이제 들어가는 잠수 방법이고 저희는 표면 공급실하고 이제 그 에어 호수가 연결된 호수를 메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통 자체는 또 조류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피가 좀 크고 또 조류에 휘말려 버리면 어디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 호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에 밀리더라도 그 어디서든 뜨든 이제 호수만 이제 당기면은 이제 입수한 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4월 19일 첫 번째 희생자들 수습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그 당시 그 같이 동료 이상진 잠수사가 우연 격실을 이제 창문을 깨고 유리창을 이제 깨고 이제 수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 잠수사들이 4월 16일 전복 직후부터 입수했다면 더 빨리 선내 진입이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완전히 침몰되지 않고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입수를 한번 해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들어가도 위험한 상황이 되었구나. 배가 움직이면서 엄청난 소리와 또 그 배와 그 선체하고 부딪히는 유속이 엄청났습니다. 그 와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배에 부딪혀갖고 물이 다시 반대로 튀어나가는 현상, 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으로는 도저히 밑에까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표면 공급식 장비를 가진 참고인도 가능은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제 어차피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 침몰하기 전에는 배가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 또 그 배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 구조물들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이 엄청 요란하고 공포심이 많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선내 진입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장비가 갖추어진 바지선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러한 바지선 등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선내 진입이 늦어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그 피정하고 그 선체하고 그 연결줄이 끊어지고 나서 저희가 그 피정이 다시 올라와서
정장님이나 그 해경 관계자들한테 바지션 빨리 갖다 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 당시 그 피정에는 유가족분들도 몇 분 올라와 계시고 저희가 그 설명을 하니까 유가족분들도 빨리 바지선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오냐 그런 취지로 해경 쪽에다가 이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인이 4월 17일 처음 입수 시 아까 그 가이드라인 또 화 잠색이라고 또 하죠. 이것을 똑같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선체를 수색을 하려 그러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체 벽면을 잡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위치도 잘 모르고요. 그 배가 뭐 엄청 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내가 다이버가 한 명 들어가서 어디까지 연결하면 다음 다이버가 내가 어디까지 연결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어디까지 더 진도를 나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도 씁니다. 네. 4월 17일 당시 전광근 참고인이 잠수를 위해 올라탄 배는 어떤 배였나요? 그 배에서 표면 공급식 잠수, 즉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생명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입수하였는데 그 배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체까지 입수 가능한 포인트는 몇 군데나 있었나요? 4월 19일 정도는 4월 17일. 17일 날은 기존에 가이드라인 줄이 맺어 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누군가가 연결을 했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연결돼 있고 어디까지 누가 연결했는지를 저희한테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자체도 바지선이 있고 고정이 돼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 줄이 유동이 없고 그 자리에 있을 건데 그거 매놓고 또 그 매놓은 사람이 또 뒤로 없어진 상황에서 누군가가 설명을 안 해주면 이게 어디에 연결됐는지 무슨 용도로 연결됐는지 저희가 이제 다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바지선에 연결돼 있으면 바지선이 있으면 그걸 어디 고정해 놓고 누가 여기까지 매놨다. 저희가 이걸 타고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연결을 했지만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이게 엉켰던 거죠. 엉켜갖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줄을 또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입수 가능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개라고 본인이 설치한 그 가이드라인.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 하나 갖고 또 연결하고 저희가 또 P19정이 빠져난 뒤에는 또 누군가가 또 그 가이드라인 줄을 또 다시 매야 됩니다. 그 줄은 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물 위에 떠 있고 또 이제 물 속에 유속에 또 가라앉게 되고 날리고 다니니까 그 또 저희가 매놓은 가이드라인도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줄을 또 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계속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배에서 하루 동안 입수 가능한 총 인원은 몇 명 정도였나요? 저희 그 전후에서 가는 인원은 총 잠수사만 5명이었습니다. 17일 날 5명이고 다른 쪽에서도 이제 몇 명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원은 4명이 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여쭤보면은 설치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전광근 참고인이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수색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그 바지선이 있었으면 그 고정된 가이드라인을 연결을 하고 그걸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제가 들어갔다 올라오고 다음 다이버가 그걸 또 다시 타고 내려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P19정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더구나 그 로프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월호와 그렇죠. 연결한 이 사고 이후 해경과 정부에서는 사고 당일인 4월 16일에는 160명의 잠수 요원이 4월 17일부터는 600명의 잠수 요원이 선체 수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 당시 민간 잠수사는 저희 포함해서 한두 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해군이나 해경 쪽에서는 잠수 요원들이 또 온 거는 알고 있지만 몇 명이 왔는지는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뭐 5, 600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 P19정에서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안 되고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뭐 확인된 바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 상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체 수색을 참고인이 봤을 때 그런 잠수 요원이 선체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보진 못하고 거기서 본 거 증인만 잠수 두 사람이 같이 잠수한 거였죠. 예, 당시에? 그렇죠. 네. 같이 동시에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거는 저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해경, 해군, 민간 잠수사들이 입수할 수 있는 배가 바뀌었는데 언제쯤 어떻게 바뀌었나요?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17일날 P19정에서 작업을 하고 네. 그날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같이 P19정에 같이 타고 계셨던 유가족분들하고 P19정 배 자체가 작았습니다. 작아갖고 승조원들도 있고 유가족들도 있고 저희 또 잠수사들 또 보조요원 해갖고 한 20여 명이 작은 배에 타 있다 보니까 잘 자리 먹을 거 이제 마실 물조차도 이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17일날, 18일날까지 그 배에서 작은 배에서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잘 못하고 이러다가 18일날 다시 팽목항에 와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고 19일날 금호 바지선이 도착하였다고 해서 금호 바지선에서 저희 장비를 다 올려놓고 금호 바지선 작업을 하다가 23일인가 21일인가 그 정도에 그 언딘 리베로 바지가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네. 금호바지선과 언딘 리베로 모두 입수 가능한 포인트는 몇 개였나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2개였습니다. 가이드라인 2개 연결한 쪽, 3층하고 4층하고 2개 연결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뭐 해군이 언딘 리베로에서는 해군도 따로 설치했나요, 가이드라인? 예, 언딘 리베로 쪽에서는 해군 쪽에서도 2개를 가이드라인을 2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총 그 언딘 리베로에서 입수할 수 있는 위치는 총 4군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딘 리베로는 4군데고 금호바지선에서는 몇 군데였습니까? 금호 바지선에서는 2군데였습니다. 총.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하루에 수백 명이 수중 수색에 투입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잠수 시간이 그 정조 시간에 몇 분 안 되고 그 정조 타임 1시간에 많으면 2팀, 적으면 1팀 그 정도 들어가는 인원이라 대기 잠수사를 뭐 추가로 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묻겠는데 김관홍 참고인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수백 명의 잠수 요원이 투입되어 선체 수색을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과장된 정보를 알렸고 4월 26일경 참고인들과 함께 일하던 잠수사들 중 가장 선임인 공우영 잠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제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며 진실을 밝혔는데 당시 상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도착했을 때가 23일 오전에 리베로가 세팅되고 오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 선내 진입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인양을 주도했던 민간 잠수사 인원은 7명에서 8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본 상황으로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기존에 7, 8분이 상당히 초취해 있었어요. 피곤,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먹지도 못하시고 그 상당히 피곤해 한 모습으로 계셨고 저랑 같이 들어간 4명, 제 동생들 4명이랑
아, 일하자, 여기서 일해야 되겠구나, 이분들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한쪽에서는 해군들이 세팅을 하고 있고 민간 잠수사들이 그 당시에도 그 우측 우연 쪽 창 깨고 정리가 다 안 되고 그쪽에서 사고자들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뭐 두 잠수사분들 중에 누가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해군, 민간 잠수사들의 역할 분담은 어떠했나요? 그 국회 국정조사 해수부 기관 보고에 의하면은 민간군 합동구조팀, 해군, 방재청, 민간 잠수사가 5개조를 구성하여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어땠나요? 협업이 잘 이루어졌나요? 19일 당시 금호 살베지 배가 저번 그 세월호 침몰선 위에 세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민간 잠수사들만 잠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해경 그 잠수사들은 와서 민간 잠수사들 그 물에 들어가는 거를 지켜보고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해군 역시 표면 공급식을 시작하지 않을 단계여서 그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잠수 작업을 하고 언딘 리베로 바지랑 교체된 이후에는 해군 잠수사들도 표면 공급식으로 잠수 방법을 바꿔서 언딘 리벨에서는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경은 선체 진입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선체 수색은 다 완료를 했고요. 초창기에는 해군 쪽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부족하니 해군 잠수사들도 좀 도와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해경 쪽에서는 저희가 쓰는 장비를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해서 할 수 없다는 대답, 또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안 된다, 몇 명 안 되는 인원도 도와달라 해서 해경 쪽에서 처음에는 한 4명인가 5명인가 지원을 해갖고 저희랑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당시 해경들이 표면 공식으로 들어왔던 작업은 저희 민간 잠수사들이 선체 수색을 하게 되면 선체 밖에서 저희 민간 잠수사들 호수를 당겨주고 신호를 받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제 민간 잠수사들이 주로 하였습니다. 네. 혹시 당시 민간 잠수사 인원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범대본이나 해수부, 해경 등의 추가로 민간 잠수사를 참여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처음에 이제 제가 갈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인들하고 연락을 많이 취하고 갔습니다. 한번 가서 애들 한번 살려보자, 도와달라, 같이 한번 가자 해도 대부분 잠수사들이 들어오는 얘기가 못 간다, 돈도 못 받는데 거기 가서 뭐하러 가서 일하냐, 그런 대답이 주로였습니다. 선뜻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당시 저희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다이버들이 24명, 25명이었었는데 그 인원으로도 그 당시 작업할 때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조 시간이 1시간 타임이면 2조씩 들어갑니다. 2조씩 들어가면 4명, 한 조에 2명씩. 그런데 그 중간에 해경이 지원을 해서 민간 다이버들이 이제 1명, 한 조에는 이제 한 번 들어갔을 때는 민간 다이버 1명, 해경 다이버 1명, 그렇게 돼서 인원이 이제 좀 분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민간 다이버들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4월 18일에도 잠수를 하여 선내 수색을 하였나요? 혹시 안 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그 당시 그 에어 주입 과정, 그 에어 주입, 선체 에어 주입한다고 해서 저희는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한국기술 1호라는 그 배에서 언딘 쪽에서 그 에어 주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선박들은 그 주변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4월 18일 세월호 선내에 공기를 주입하는 현장에 정강근 참고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당시 그 저희는 해군 그 해경 P장에 P19정에 그 장비 싣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해경 쪽에서 언딘 쪽에 다이버가 부족하니 가서 좀 도와달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면 2명 정도 도와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기술 1호라는 배로 다시 이제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승선할 당시 한국기술 1호에는 잠수사 2명 그리고 보조사들하고 한 7, 8명이 승선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 에어 주입하려고 하는 과정에 잠수 컴프레셔가 너무 노후되고 좀 안 좋은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장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저희는 이거는 못 들어가겠다. 그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저희 장비를 갖고 와서 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그 한국 기술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에어 주입하려고 그 기존에 한국 기술에 있던 잠수사들이 입수를 하더라고요. 입수를 했는데 그 당시 입수하고 뭐 한 5분도 안 돼서 그 잠수 컴프레셔가 시동이 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시동이 꺼져서 다시 재차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잠수사들을 상승시켰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상승시켰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은 잠수 컴프레셔라는 것은 그 잠수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컴프레셔고 에어 주입을 위한 컴프레셔는 또 따로 있었던 거죠. 예, 에어 주입하는 컴프레셔는 이제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다가 공기를 주입했다고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그 당시 잠수 컴프레셔가 고장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다 묶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당시 그 해군 그 SSU 대원들이 그 옆에 이제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챔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승한 그 올라왔던 다이버들 2명을 그쪽 해군 쪽에다가 인계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챔버에 들어가서 그 잠수병 그 감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해군에 제가 요청을 해서 감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지방경찰청 상황보고서 27호 2014년 4월 18일 5시 59분 발송한 그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4월 16일 참사 당일 17시 세월호 선내에 공기가 많이 빠져나오고 선내 진입 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4월 18일경 시행된 공기 주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요? 아니요. 그 공기 주입 이후에 선체는 완전히 침몰되었습니다. 또 그 한편으로는 그 불안하게 떠 있는 선체보다 완전하게 가라앉은 선체는 저희가 작업하기에는 더 용이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 가라앉기 위해서 떠 있는 거는 불안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수색 작업도 할 수 없는 위치였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공기 주입은 일단 그 선내에 에어포켓이 있다는 걸 상정하고 그 공기를 공급해주고 또 다른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선체를 좀 더 이렇게 부양해가지고 좀 더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기 주입이 효과가 있기 위하여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됩니까? 공기 주입을 하려고 그러면 에어포켓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 한 명이라도 선체 그 안에를 진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공기 호수를 에어포켓이 있는 위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잠수사도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잠수사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거의 대부분 잠수사들은 바깥에 외벽, 어떻게 보면 배 밑바닥만 계속 확인하고 다녔던 거죠. 그 이외에도 심해 잠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고 직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구조나 수색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정광근 잠수사. 일반적으로 침몰선이 이게 침몰하겠다 느끼면 가이드라인을 뭐 격실이라든가 어디다 묶어 놓으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안 했을 겁니다. 잠수사가 가이드라인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이드라인을 가서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못 맸다 로프 하나 어디다 묶어놓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이제 허비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 시신 수습과 관련한 유가족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 김관홍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세월호 수색에 있어서 이렇게 F1, F2, F3, F4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잠수사들이 오늘 내로 여기를 완전히 클리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날 가면 거기서 또 이렇게 시신이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클리어했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클리어라는 개념은 일단 약간 그 질문상에도 그렇고 내용에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저희가 클리어라는 개념을 쓴 거는 6월달 경부터 그러니까 선내에 집에서 사고자들 수습하고 그 안에 있는 집기, 가구 뭐 이런 걸 다 끌어낸 상태에서 촬영까지 마친 상태가 클리어입니다. 초창기에 그 우리가 만약에 3층에 F1, F2 뭐 이런 순서대로 차근차근 수색, 수습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했다면 그 재발견되는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3층에서 뭐 F1, F2, F3 하다가 갑자기 뭐 TF나 해경 측의 요구로 인해서 3층 하던 게 4층으로 가고 아니면 5층으로 가고 이런 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해경 측의 요구로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잠수사들은 여기를 더 뒤져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의심의 그 제일 지금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게 중근이에요. 중근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꼭 찾고 싶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다른 친구들이 나온 우리가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여러 구를 수습한 공간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근데 그 잠수사들이 꼭 더 들어가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꾸 장소를 이동시키니까 저희 수색을 하는 저희 의대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명령에 의해서 여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3층을 하다 3층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층, 5층 또는 다시 3층 이런 식으로 어떤 변경이 생겨서 그런 식의 어떤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 언딘 리베로 바지선에서 작업했던 민간 잠수사들의 잠수 기법은 들어가면 25분 정도 물속에 있게 되나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삼 라인을 타고 내려가면 선체 딱 떨어지면 25초에 30초 안에 떨어집니다. 그럼 선내 들어가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채. 그리고 실제 잠수를 하면 거의 30분 정도 작업이 가능한데 그건 상승 시간 포함인데 상승 시간도 3분 내지 4분을 안 걸려요. 그렇게 계산하면 25분 정도 작업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수중 감압이 없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상승을 해서 표면에서 감압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다이버가 바로 인계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좀 전에 증언을 한 물대 2명은 조금 때가 아닌 사리대 얘기고 조금 때는 한 물대 많이 들어갈 때 다섯 팀 또는 4팀이 들어갑니다. 4명이 그 보조자 빼고 잠수사 저희 민간 잠수사만 그러면 4물대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 잠수가 걸려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30분 내지 25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후 12시간이 지나야 다시 처음 반복 잠수가 안 걸리고, 그 설명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우리가 소주 3병을, 자기 정량이 3병이에요. 이 소주 알코올이 질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몸에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들어가 이 재잠수, 그러니까 반복 잠수가 안 걸리는데, 그 안에서 2병 반 내지 감압을 해도 완전히 그 반감기라는 게 있었고 질소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감압은 하나의 잠수의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수중에서 감압하고 있으면 다른 다이버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에서 감압을 하고 다른 다이버가 로테이션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실제 그 한 타임에 다이버 하나가 25분에 30분 작업을 하면 다른 팀도 더 오래 그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가 그 계속 반복 잠수 뇌물대니까 인원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소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질소가 저희 몸에 축적이 됐던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시신을 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올린 사실이 있나요? 그리고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10분 이내에 시신을 올려올 수 있나요? 그 당시는 그 초기에는 이 선체 세월호 이 우연 쪽에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 쪽에 창문 격실들이 보면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수많은 그 창문들이 있습니다. 저 창문들을 하나하나씩 다 깨고 그 1차적으로 그 안을 다이버들이 여러 번 들어가서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실종자들이 없다 하면은 다음 창문을 또 깨고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반복 작업을 그 창문들마다 다 그렇게 확인하고 1차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요 시간에는 이제 바지선에 내려가면 선체에서 들어가는 시간은 들어가자마자 선체에서 뭐 첫 번째 객실이니까 시간이 좀 있고요. 또 이 자연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쪽으로는 다시 또 한 20m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저 복도를 지나서 뭐 어디 또 방문을 또 열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 시간을 많고 저희가 또 일본 다이버들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진입을 하고 가이드단을 설치를 하고 실종자들을 발견을 했는데 잠수 시간이 다 끝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수습을 못할 상황이니까 요거를 여기까지 그 가이드단을 연결을 해놓고 다음 다이버들한테 여기 실종자가 있으니 수습해라.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기존의 다이버들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올라와서 챔바에 들어가서 감압을 하고 있으면 다음 다이버가 들어가서 그 실종자를 수습하고 그 시간이 짧았던 거죠. 첫 번째 그 어차피 들어가면 뭐 첫 번째 다이버가 들어가서 실종자를 발견했지만 잠수 시간이 촉박해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 다음 다이버가 들어가서 이제 실종자를 수습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있던 거죠. 확인을 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잠수 시간 때문에 수습을 못하고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일 바깥에서 무슨 사건 이런 게 발생하면 시신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생각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또 밤에 아이들이 많이 올라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연이어서 바지선에 그 부모님이 올라가 있으면 그 집에 아이가 올라오는 일이 잦았다는데 그것은 우연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잠수 시간은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정조 시간마다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격실을 오전에 그 격실을 돌았던 격실에서는 그 전날 밤에 실종자 몇 구가 수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또 들어가 반복적으로 2번, 3번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없으면 어차피 또 그 시간대가 야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격실을 또 개방을 하고 그 처음 들어가는 객실에서 또 실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어디를 수색을 안 하고 어디만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차근차근 차례대로 격실을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어디 쪽에서는 뭐 몇 번 다이빙해서 그 작업을 하고
실종자 수습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음 격실을 이동했기 때문에 또 야간 시간에 걸리게 되면 그 시간대에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객실을 계속 또 두시면 그 수색을 하게 되면 또 다음 격실엔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됐던 이제 작업이었죠.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전 강근 잠수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다 맞는 말을 했는데 그 전 질문에 저희가 왜 그 시신을 모아놓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 짧은 타임에 그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할 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없다고 생각되는 그 4인실에서 27구 정도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배가 물이 차기 전에 아이들이 이동해서 그 생각도 못한 장소에서 나온 건데 아이들이 물이 차기 시작하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안에서만 하는 거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상 못하는 부분에서 나왔고 또 예상하는 지점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 그 유가족분들이 저희 리베로 바지 위에 올라오셔갖고 진짜 애타게 애들을 찾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잠수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수중에서 그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항상 어둠이에요. 거기는 낮과 밤이 없어요. 선체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그 당시 물이 탁한 데라 10cm밖에 랜턴을 밝혀서 10cm밖에 안 보이는데 선체 위에 계신 유가족분 그 당시 실종자 가족분의 아이가 누군지 이름표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딱 맞춰서 꺼내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 곁으로 갖고 그러니까 믿지 못할 일이지만 뭐 평목항에서도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빨리 찾고 싶으면 리베로에 올라가라고. 그거 사실이었습니다. 네. 혹시 그 객실이 4층, 5층에 있었고 3층은 식당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3, 4, 5층 이외의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조타실에서도 나오고요. 그 식당 보조실 그 주방에서도 나오고 격실 외의 장소 복도 또 무슨 카페 또 편의점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온 그런 걸로 알고 곳은 다 3층, 4층, 5층에 해당되는 곳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화물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예, 저희가 화물칸은 수색을 안 했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아니 신 의원님. 예, 비상임위원 신현호입니다. 네. 시신 수습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전광근 잠수사에게 묻겠습니다. 4월 17일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잠수나 수색에 투입되었었죠. 당시 배의 도면이나 참고 자료 등을 해경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또 수색 시 유의사항이나 수색 장소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도면이라든가 누가 한 명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 뭐 피정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몰랐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전체 그 수중 수색 그 작전 계획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듣고 매일 회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업무를 부여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리베로가 도착하고 난 이후에 모두가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해군 역시 리베로가 도착한 이후에
올라와서 작업을 표면 공급식 작업을 했고요. 해경도 그 당시 그 리베로에다가 그 컨테이너하고 그 비상 대기조하고 배치를 하고 교대로 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해경 쪽에서도. 네, 리베로가 오고 난 뒤에 체계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원활한 수색 작업을 위해 해경 등의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거나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17일 날, 그 18일 날 새벽에 그 바지선 요청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또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해경들한테 그 요구하고 부탁하는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 잠수사들이 알아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지선을 요구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제가 그 P19정에 타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P19정하고 그 침선하고 연결된 그 로프가 끊어져서 제가 위험한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이 또 작업 방법이 배에서는 움직이는 배에서는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산업 다이빙을 하게 되면 작업선은 무조건 바지선이 있어야 작업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바지선이 없으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또 같이 또 시야가 또 안 나오는데 위치에서 누구나 교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면 다른 다이버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에다가 가이드라인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거 하나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잠수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해경에서 바지선 요구에 대해서 혹시 뭐 거절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P19정 정장님하고 해경 관계자한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무전으로 상부에다 보고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잠수사들이 바지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지선이 와야 한다고 합니다. 바지선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예, 김관홍 잠수사님께 묻겠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이 거의 매일 하루에 적어도 1회 내지 3회 정도 잠수 수색 작업을 했죠. 초기에는 4월 달 초기 5월 중순까지는 그 이상 있죠. 이래 그러니까 하루에 3회 이상 들어간 적도 그렇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심해 잠수라고 하면은 수심 몇 미터까지를 얘기를 합니까? 그 30m 이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해 잠수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일일 적정 잠수 시간이나 횟수는 어떻게 권장하고 있습니까? 그게 수심별 달라지지만 1회입니다. 1회. 그리고 반복 잠수 없고 3일 연속으로 일을 안 시킵니다. 하루는 아무 작업도 안 시키고 그냥 푹 쉬게끔. 그 혈관 안에 질소가 영해되어 있던 게 기화되어 갖고 그 세포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무리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럼 지금 뭐 일일 1회 정도가 적정인데 3회 내지 5회 정도 이상 무리하게 잠수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민간 잠수사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하게 잠수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크게는 일단 사고자를 발견하면 그 상황에서 수습을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잠수사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밑에서 가족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자를 보고 발견하는 당시에 그냥 그냥 물이 간다 해도 수습을 안 하고 올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봤는데 그 다음 다이버가 또는 찾지를 못한다면 그 당시 저희들한테는 강력한 데미지였고, 그래서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경우는 해경이 일방적으로 지시, 물이 가고 있는데도 팁, 이유는 뭐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유가족들한테 잡혀 있다. 그러니까 너희 들어가야 돼. 물이 가고 있는데 들어가라.
우리가 사고자를 발견했을 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어떻게든. 가족들이 보고 있고 단지 해수부 장관이 잡혀있든 김석균 해경청장이 잡혀있든 그건 저희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유를 대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경험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는 며칠 정도만 자원봉사할 생각으로 갔었죠. 그렇죠. 일주일, 5일 그게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그렇게 됐죠. 예, 결국 그 7월 10일까지 두세 달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배에 거의 고립된 상태에서 하루에 지금 많게는 3회, 5회씩 심해 잠수를 해서 수색 업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처음 23일 도착했을 때 기존에 7, 8분 잠수하던 상태에서 거의 탈진 비슷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고자들 인양 수습 과정을 보고는 저도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저도 다른 현장에서 사망자 한두 구 정도는 수습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그 한 현장에서 그 수십 구가 매일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또 선내 진입이라는 그 우리 생명선 언베리카 생명선이 리을자 이상 이렇게 꺾여서 미로식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잠수 방식은 선체 진입 그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수 안 합니다. 수직 또는 수평으로 나가는, 왜 만약에 어떤 상황이 걸렸을 때 레스큐, 그러니까 자기 셀프 레스큐가 돼야 되는데 레스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고 강요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지옥이었어요. 아수라장 전쟁터 조명탄들 터지고 그리고 가족분들 울부짖고 거기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오죽하면 저희가 매뉴얼, 저희 안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가족들이 제 가족 같고 수중에 있는 아이들이 내 식구 같으니까 했던 거지, 우리는 요구한 게 없어요. 해경에다 어떤 장비조차도 저희 장비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장비를 이용했고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알아서 리페어 했고, 단 하나 제 기억에 제가 있을 때 교육한 거는 교차 수색 해달라고, 교차 수색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거 요구한 거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저는. 예,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그 충격으로 지금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잠자리나 뭐 식사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처음에 그 뭐 P19정에서는 뭐 잠자리 먹을 거 없었지만 금호빠지선에서는 그 밥을 도시락이 이제 왔는데 저희가 이제 잠수 작업을 하고 올라오니까 도시락이 또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와서 먹었겠죠. 저희 말고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배가 고프고 하실 거고, 누군가가 이제 뭐 유가족분들이 보내주셨던가 뭐 빵이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먹고 언딘리블에서 이제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니 언딘리블이란다. 금호바지에서, 금호바지 자체도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뭐 잠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었었고, 그 일반 그냥 일반 가판 위에서 슈트 입고 자거나 모포 하나 덮고 잠을 자고, 그 당시에는 하루 내몰 때인데 정조 시간에 내몰 때인데 4번 있는데 그 4번을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잠수사 인원은 민간 잠수사들이 총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서 교대로 계속 이제 들어갔던 거죠. 네, 저도 기존에 잠수 경력이 한 19년 정도 되는데 잠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잠수병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단 세월호 때 그 17일, 19일, 20일 무리를 하는 바람에 잠수병에 걸려서 그 평택함 해군 쪽에 요청을 해서 그 챔버에서 치료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 잠수사들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챔버, 강압 치료를 할 수 있는 챔버가 설치가 돼 있어야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챔버조차 비치된 게 없었고 저 해경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해군에 요청을 해서 챔버를 이용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민간 잠수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사서 배변으로 붙이거나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었다는데 그건 제대로 전달 못 받았던 모양이죠. 예, 저희가 이제 받아도 저희가 또 확인을 못 하고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누군가가 먹었겠죠. 그 생각이 이제 들죠. 저희도 유가족분들이 보내줬다 뭐 팬티도 보내주시고 뭐 추리닝부터 수건 뭐 하나에서 양말까지 다 챙겨서 보내주셔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요긴하게 쓰고 저희도 이제 저 힘이 나서 이제 수색 작업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관웅 참관에게 묻겠습니다. 뭐 오늘도 그 당시에 그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심하신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같이 우리 면담을 했던 다른 잠수사는 본인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었는지 몰랐다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해서 오늘 못 나오겠다 그래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당시 배 위에서 잠수병 치료를 위한 의료진은 있었습니까? 리베로의 의료진은 사고 이전 그러니까 5월 6일 이후 지나서 의사가 있지만 잠수 아쿠아 메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상비약 그 의사 처방 없이 필요한 약만 일부 어딘 측에서 제공해서 일부 한쪽 테이블에 세팅돼 있었는데 그것도 뭐 보통 감기약 내지는 뭐 소화제 뭐 그 계열이었고 그 당시 저희가 수중 작업하기 위해서 그 감기나 코 막힘이 치명적이에요. 그 말씀드렸죠. 하잡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데 펌핑, 이퀄라이징이 안 되면 압력 평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코 안에 막힘을 좀 뚫어주는 약물이 그 당시 하나밖에 없. 의사가 투입된 후에 그 하나를 쓰기까지도 상당히 약간 저희 쪽 잠수하고의 어떤 의사하고의 다툼이 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한 2-3천 원짜리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코를 좀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약들 이런 약 같은 것도 뭐 좀 달라 그러면은 안 줘서 다투기도 했다고 하는 것들은 직접 보셨나요? 보고 다툼 있을 때 보고 듣기로 했는데 밖에 나가서 사다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다 쓸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진술서 쓰고 거기서 고소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 말고 실제 그 사고 이후입니다. 5월 10일이 지나서야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하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7월 10일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참고인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희생자를 수습한 경험이 없죠. 예, 예. 제가 그 세월호랑 그 최근 비슷한 사건은 천안함 그 사건 때 한미 인양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심이 천안함도 수심이 세월호 수심이랑 거의 비슷하고 유속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그 비슷한 환경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박보라마사라고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 박보라마사를 제가 발견하고도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그 네 번 하루 4번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잠수 시간이 아니다고 해서 뭐 침실에 누워 있거나 휴식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전원이 다 그 현장 그 스테이지 앞에서 대기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다 그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들어갔으며 누가 어디를 가고 내가 어디 갈 자리인지 그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항시 그 스테이지 앞에 있는데 실종자들이 수습하고 올라오는 과정을 전원이 그 뭐 300명이면 300명 전원을 다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물 위에 올라오는 것까지 보트에 싣고 배 그 해경정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다 눈으로 보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은 거죠. 예, 그런 그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을 언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 배 위에서 수습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그런 정신과적인 심리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제 같은 경우도 수색하는 리베로에 승선했을 때도 잠을 잘 못 자갖고 그 당시에 살이 한 5kg, 6kg 정도 빠지고 했을 정도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나와서도 처음에는 그 뭐 트라우마고 정신적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들 많이들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미 7월 10일 이후에 나오게 된 이후로 누구 하나 치료를 하라 전화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고 어디 가서 치료를 하면 된다는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치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관홍 참고인은 어떠세요? 5월경 유광욱 점사 돌아가시고 사망 사건 이후에 전남 광주 병원 쪽에서 박사님 2분이 오셔갖고 저희들 조사만 해갔어요. 조사만 일단 해가시고 위험군 몇 명 치료를 요한다고 아마 TF 쪽에 아마 보고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포 서울병원 쪽에 우리가 입원했는데 그분들이 또 오셔갖고 또 처음에 설문지를 또 쓰라고 할 때 제가 그때 극도로 화를 냈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그 상태도 저는 그 당시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한테 화를 냈죠. 이거 뭐냐? 니네들 뭐 참고 자료 우리가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쥐새끼도 아니고 이런 거 왜 하냐? 결국 그분들이 도와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 심리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덕분에 광주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 삼천포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7월 우리가 퇴선 쫓겨난 이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물 치료만 받았어요. 약물 치료를 받다가 2014년도 12월에 모든 병원 지원이 끊겼습니다. 모든 병원 지원이.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방송에 언론에 얘기하니까 2월 달부터 한시적으로 지금 자료상 뭐 3월 달 말까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제 기억은 2월 한 달만 더 추가로 진료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뭐 정신과 트라우마 치료 약물 치료가 주였습니다. 약물. 5월 7월 달 병까지 그 중단돼도 자비로 병원을 다니다가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화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7월 달 경에 지금 현재 그 유가족 가족분들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정신과 치료제를 끊었어요. 그 한마디에. 이 정신과 치료제라는 게 치료가 안 돼요. 약이라는 거는 화만 눌러놓는 거지.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예.
혹시 지금 밖에서 또 몇몇 분들은 지금 민간 잠수사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한 게 틀림없지요. 예, 그런데 언딘 잠수사다. 또 현재 해경과 유착된 의혹을 받아서 언딘하고 그 해경 관계자들이 기소돼서 형사재판 받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언딘 잠수사로서 고액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무슨 따로 치료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단순하게 언딘 잠수사라고 할 때 저희도 그냥 언딘 잠수사 맞다고, 왜 언딘 리베로 바지 위에서 일하는 게 언딘 잠수사고, 미래 바지에서는 미래 잠수사고, 88에서 바지에서 88 잠수사였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언딘 잠수사입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속 관계예요, 소속 관계. 근데 저희는 언딘하고 어떤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또 해경 측에서 저희가 일할 당시에 얼마를 주겠다고 어떤 저희조차도 요구한 적도 없고, 했다면 그 자리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돈 벌려면 다른 현장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계 때문에 그 당시 일을 하다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인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잡지 못합니다. 예, 이런 대형 재난 사건에서 우리 민간 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많은 그 수색 구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세월호에서 못 올라온 9구의 실종자들을 아직도 가슴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수습하고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유가족분들이 그 당시 저희들한테 마지막 희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드렸고, 많은 유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또 친구들한테 저희가 끝까지 다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추후에 또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저희는 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달려갈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드리고 나서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그거는 그때 가서도 결정은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광론 잠수사님. 저는 잠수사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달려간 거고, 제 직업이, 제가 가진 기술이 그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 거일 뿐이지, 국가, 국민 이 때문에 한 거지 애국자나 영웅은 아니에요. 저희가 왜 마지막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1구가 남아있을 당시에 왜 나와야 했는지, 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쫓겨나야 했는지 우리는 포기해 못했는데 그들은 왜 저희가 나가야만 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가족분들한테 저희는 구조 업무를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빨리 한국에서 빨리 찾아드리려고 했을 뿐이고, 고위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일명 저희는 노가다예요. 그런 사람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천불 같은데,
가족분들하고 저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거예요. 김현기고 아니면 아닌 거. 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상황은 욕을 먹더라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원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식 의원님, 네, 추가로 가급적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군이나 해경의 잠수 수색과 관련해서 또 오후에 물어볼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두 분께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전광근 참고인 4월 17일 9시 밤 9시 21분에 선제 진입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때 그 전날 오후 6시에 해군에서 설치해 놓은 하잠색이 꼬여 있어서 불필요해서 끊어버렸다고 하셨죠? 예. 그 하잠색이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그때는 바지선도 그 당시에는 없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여러 개가 묶여 있어갖고 그걸 저희가 타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밖에 어딘가에서부터 줄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거는 이제 물에 떠 있어서 그 당시에 오일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인데 오일 펜스하고 예. 그 가이드라인 연결하는 로프하고 다 이제 막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피정이나 고정을 안 해놨습니다. 고정을 안 해놓고 예. 그냥 오일 펜스에 묶여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오일 펜스에 묶여놓은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떠 있다가 그냥 떠내려 거기 걸린 것 같습니다. 부위가 있었는지 그 당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부위는 없었고 부위가 있었는데 부위하고 다 이제 엉켜 있던 것 같습니다. 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 증언을 하실 때 세월호가 떠 있었을 때 16일 바로 격실이나 조타실 쪽에 밧줄을 던져서 매놨더라면 선내 진입이나 수색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이다. 라는 예.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침몰하기 전에 예. 배가 어느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 침몰하기 전에 그 로프를 하나 연결을 해놓으면 완전 침몰돼도 잠수사가 그 가이드라인을 타고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죠. 그 골든 타임을 볼 수가 그렇게 있었죠. 격실이나 조타실 쪽에 던져서 매놓을 수 있는 밧줄도 물 위에 피정이나 다른 어떤 부위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증언하실 때 고정 바지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놓는 것이 의미가 없고 매번 다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뒤가 좀 잘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당시 과연 해군은 4월 16일 이전 그 사고 당일에는 사건 당일에는 가이드라인 하나 제대로 설치할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6일 날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어디다가 맸는지는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가 갔을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오일 펜스까지 필요 없다. 해경 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오일 펜스가 있으면 저희 표면 공급식 하는 호수가 걸리고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다 제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하면 제거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정을 그 해경 단정을 그 고속정을 이용해서 그 오일 펜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는 과정에 가이드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이제 같이 이제 제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거했다가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 두어야 합니까? 그 부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력이 있는 부위를 이제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부위가 이제 물 위에서 떠 있으니까 그 부위가 그 가이드라인 이제 고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위를 또 가이드라인 여러 개를 설치하면 그 조류가 이제 들고 날고
하는 이제 과정에서 그 부위끼리 서로 이제 엉키게 되면 예. 그 역할을 또 이제 못 하는 거죠. 다 엉키면 그걸 타고 내려가다가 이제 끝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엉켜 있는 바람에. 그러면 세월호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사건 당일인 16일에 조타실이나 선실 입구에 밧줄을 하나 던져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한 해경이나 해군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속정을 이용해서 그 격실이 몇 층이다 그거만 확인해서 저희한테만 알려줘도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군요. 아까 김관홍 참고인께서 1일 4회까지 입수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같이 줄을 잡아준 해군이나 해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1일 4회 입수했습니까? 해경은 제 기억으로 40명이 3교대로 삼천구함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저희는 24명이 풀 리베로에서 했습니다. 그네들은 3교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처럼 그러니까 하루에 세 팀이 계속 로테이션 했다는 그렇죠. 겁니까? 로테이션된 인원이 한 150명이 네.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3교대로 그러니까 40명씩. 그 말은 결국은 30명 한 팀은 1회밖에는 입수를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면 그 3교대로 투입되는 30명씩은 교대 없이 사고 기간 내내 수색 기간 내내 투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휴가도 가고 또 그 안에서 소도 지역에서 로테이션이 됐죠. 어떤 기간의 텀으로 로테이션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름 틈인 것 같더라고요. 보름. 보름씩 보름에서, 교대를 예, 했는데 예. 교대하는 그 사람들도 3교대를 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일 4회까지 입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 잠수 기록지를 보면 민간 잠수사들께서도 1일 2회 정도 입수한 걸로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록지가 원래는 잠수사 그리고 슈퍼바이저 그리고 감독관 사인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위에. 그래야 기록지가 정확한 겁니다. 그 기록지에 사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딘 해경 저희 갖고 있는 게 다 내용이 틀려요. 실제 입수 실태하고는 달리 기록지가 작성된 것 같다 이런 취지시네요. 제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경의 그 강압으로 저 혼자 들어가서 가이드라 그 하강 라인을 작업한 기록은 잠수 타임이 15분이었지만 그것조차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전광근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금호 바지가 맨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언딘 리베로가 왔지요. 그 사이에 현대 보령호가 투입 지시를 받기를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 보령호가 그 현장 위치에 그 현장에 왔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요 근래 이제 알았고 저희도 이제 대체 이제 물어봤죠. 보령호가 진짜 있었냐고. 네. 있었으면 그거라도 빨리 되지 왜 언젠 리베로를 기다렸나. 네, 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해경의 이춘재 증인이 나와서 제가 왜 현대 보령호를 빨리 투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장비, 그러니까 잠수에 필요한 장비가 이 현대 보령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전광근 참고인 현대 보령호가 잠수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들으신 바가 있어요? 아니요. 잠수 장비가 설치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없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모르시는 겁니까? 예, 모릅니다. 장비 보령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김관동 잠수사께도 모르십니까?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예, 최일수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참고인들 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적어도 전반적인 뭐랄까 신체 정신적 좀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적절한 그런 최소한 의료 지원이라도 좀 정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미처 한 가지를 마저 질문을 못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리베로호에 현대 보령호에 잠수 장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바지선으로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잠수 장비를 설치하는 데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보령호 자체도 그 선단이 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바지선만 있다고 해도 뭐 해경들이 그 바지선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해군들도 그 바지선을 세팅할 줄 모르니까 민간 잠수사들이 가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금호 바지에서도 민간 잠수사들이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도 잠수 시간에 그 잠수 작업하는 시간에 다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보령호가 도착한다 한들 누군가가 그 선단을 꾸려서 그 배를 세팅을 하고 작업 위치에다가 정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경이나 해군은 잠수사 수백 명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원 가능하다라고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었고요. 세월호는 이 선수부터 선미까지의 길이가 14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바지선을 놓고 여러 개의 가이드라인 입수 포인트를 만들면 만들수록 많은 잠수 인원을 투입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세월호 그 선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 공급식이 그 잠수 작업 방법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이드라인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표면 공급식 그 장비는 호수가 100m, 또 긴 거는 150m, 150m씩 나가는 그 길이가 이제 긴데 그게 이제 유속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들 때는 뭐 남쪽으로 갔다가 빠질 때는 북쪽으로 가고 대신에 가이드라인이 많은데 다이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 호수끼리 또 서로 꼬이는 현상이 또 있고 서로 물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서로 설치하다 보면 내가 이게 타고 가던 가이드라인이 맞는데 또 가다 보니까 위치가 아닐 수도 있고 서로 이제 그 작업 방법에 따라서 이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여러 명이 들어간다고 엉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그렇죠, 초래할 수 있어서 어렵다고 본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정부 측에서는 하여튼 뭐 잠수사를 엄청 많이 동원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보시기에 현장에 와 있었던 민간 잠수사는 4월 16일부터 한 몇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까? 4월 16일은 정확히 제가 17일 도착해서 잘 모르고요. 17일 날도 민간 잠수사라고 해서 여러 명이 온 걸로 산업 잠수 자격을 가진 정도라면 산업 잠수사 자격을 가질 정도면은 잠수 그 장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잠수 장비를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두 팀 정도 제가 확인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산업 잠수사 자격 가진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에 왔던 산업 잠수사는 그럼 현장에 다 투입이 된 건가요? 일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럼 산업 잠수사 말고도 민간 잠수사는 몇 분 정도 계셨어요? 민간 잠수사는 팽목항 쪽에서 이제 지원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았던 정도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청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좋습니다. 점심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 2시에 여기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울다가